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개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및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운영체제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체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운영체제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의 개요입니다. 운영체제는 영어로 Operating System, 약자로 OS라고 하는데,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운영체제의 좁은 의미는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커널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커널, 미드웨어, 응용 프로그램 실행 환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운영체제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즉 CPU, 램, 하드디스크 같은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운영체제의 주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있고, 추가적인 목적은 CPU,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체제라고 하게 되면 주 관점이 뭐냐면, 사용자들이 얼마나 컴퓨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초기의 운영체제들은요, 자원 관리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라든지 주기억장치가 램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입출력장치,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모니터 같은 이런 이제 하드웨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자동차는 굴러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성,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겠죠. 그냥 단순하게 굴러가는 측면에, 즉 하드웨어, 즉 자동차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기능에 치우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운영체제 보면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의 편리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에서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필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PU나 램이라든지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얼마인지 성능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운영체제는 최저의 그걸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은 하드웨어를 파악을 하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드린 대로 초기의 운영체제들은 컴퓨터,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개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들이 컴퓨터를 다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용자 편의성이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어려운 명령어들을 직접 입력하며 운영체제의 일을 해석하여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 자원 할당 등에 초점을 맞춰야 되었다고 했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를 다루다 보니까 대부분 기본적인 어떤 명령을 다룰 수도 있고 하드웨어에 대한 구조에 대한 지식도 있었기 때문에 편의성 같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CPU라든지 램, 하드디스크를 얼마나큼 효율적으로 쓸게끔 이렇게 관리를 잘 할 게 하드웨어 관리가 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설명 보시면요, 현재는 컴퓨터가 이제 이용하는 계층이 전문가층,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현재 운영 체제는
사용자들에게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도 초창기 자동차들은 속도 경쟁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자기네 회사의 자동차의 성능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지금은 네, 다양한 어떤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뭐 IT 기술하고 연계가 되면서 뭐 커넥티드 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이슈가 된 자동차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운영 체제도 동일한 어떤 이제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등장한 게 이제 GUI라고 부르죠. 뭐 GUI라고도 부르고 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윈도우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도스라는 걸 배웠는데 네, 그때 당시는 네, 전부 다 명령어를 다 배웠습니다. 뭐 dir라든지 이런 명령어 기반의 형태였고요. 지금의 컴퓨터들은 이제 명령어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뭐 리눅스는 아직도 그냥 명령어를 좀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뭐 윈도우 운영체제, 뭐 윈도우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거의 뭐 클릭만 할 수 있으면 마우스만 사용 가능하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운영체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설명 네 번째 나오죠. 초기의 운영체제는 예약된 명령어를요 사용자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다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GUI 기반의 윈도우 운영체제 이제 아이콘이라는 것도 다 대부분 잘 아실 거면 대부분 뭐 스마트폰도 쓰시고 하시다 보니까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다가 다양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넣어둠으로써 이제 손쉽게 운영체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대부분 이 GUI 기반 운영체제가 운영체제의 기본 틀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현재 운영체제는요, 이런 이제 자원들, 뭐 CPU나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의 성능적 향상도 이제 꾀하게 되게 변화가 뭐 요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초창기랑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다거나 CPU 성능들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처리를 빨리 하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관심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운영체제들은 그런 관심사가 좀 멀어졌죠. 왜냐면 CPU도 굉장히 고성능이고요. 뭐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남는 거는 뭐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남는 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가정용 PC의 자원 사용률은 제가 뭐 10에서 15% 수준이고 평균 20% 이용하는 거라고 조사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즉 워낙 가정용 컴퓨터들이 고성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워드 작업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뭐 기본 작업 같은 경우는 CPU 사용량들 보시면 거의 10%가 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 하거나 굉장히 이제 고성능의 게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4, 50% 육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20%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CPU라든지 디스크, 램이라든지 하드디스크가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체제는 그런 이제 남는 자원들을 이제 유효자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유효자원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다수의 서버를 운영하는 특히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입자에 맞게끔 내 서버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일할 때는 보통 이제 한 서버당 약 뭐 1000명? 조금 그 성능이 좋다고 하면 보통 3000명을 봅니다. 그럼 10,000명이다 그러면 보통 4대의 서버를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냥 인원들이 줄게 되죠. 그러면 그런 그 서버들의 자원들이 그대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대안들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가상화 기술이라는 겁니다. 가상화 기술. 제가 또 다음 슬라이드, 다음 그 영상을 또 가상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현재 운영체제는 이제 가상화 기술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거나 커널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얘네 버추얼 PC라든지 현재 뭐 하이퍼V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남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가상 머신 생성한다. 뭐 또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형태대로 운영체제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이런 가상화 기술을 기본적으로 아주 필수적으로 지원되는 형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운영체제적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것이 등장을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운영체제라는 것이 이제 탄생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마 PC 수요보다는 어, 스마트폰을 대부분 뭐 한 개 이상.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스마트폰도 있고 뭐 갤럭시 탭도 있고 아이패드 다 있는데 어쨌든 PC보다는 더 많이 차지하는 게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모바일 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바일 전용 운영체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 뭐 타이젠이라든지 iOS라든지 이런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도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아직은 크게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웹 기반으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웹OS라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브라우저를 띄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스크탑 환경,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가상화 기술이 또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기회 되면 또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OS라든지 모바일 운영체제가 또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운영체제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겁니다. CPU, 메모리, 마우스, 키보드 같은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들을 우리가 뭐 클릭을 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을 제어하고 데이터와 파일을 저장을 관리한다라는 거죠.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 뭐 저장을 하라고 하면 C 드라이브 어디에 저장이다 또는 별도의 D 드라이브 어디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이제 관리하는 게 운영체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 뭐 하드웨어 자원들은 지금은 이제 하나 서버 같은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스템에 다수의 사용자가 들어오는 형태도 되어 있고요. 아니면 여기 사용자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마찬가지죠.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CPU라는 프로세스라는 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를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처리가 되려면 CPU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데 CPU가 하나의 상태에서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 CPU 하나가 여러 개의 작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자원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이때 그 운영체제의 주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시스템 자원을 적절하게 스케줄링 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케줄링.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작업, 프로세스들이 실행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도 역시 운영체제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을 쉽게 하는 기능도 일단 제공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뭐 명령을 하던 것들을 지금 뭐 마우스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뭐 모니터가 예전에 모니터가 하나였는데 지금 뭐 여러 개의 모니터. 뭐 저도 지금 두 개, 세 개 이렇게 띄워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역시 이런 것도 운영체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만약에 운영체제에서 어떤 이제 확장된 그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쓸 수 없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프로그램 작성과 실행을 편리하게 된다는 거죠. 운영체제 주의 가장 큰 역할,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7번 같은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실행할, 그러니까 뭐 윈도우가 대표적인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윈도우 10, 지금 이제 버전이 이제 앞으로 윈도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버전을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뭐 윈도우 10이라는 버전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윈도우 10이라고 하게 되면 윈도우 10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매하신다거나 아니면 운영체제를 구매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위에 돌아가는 뭐 게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신다든지 문서 작업 하시려고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윈도우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용자 입장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이 되냐라는 거 볼 때 7번이 개인들에서 일반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막는 거죠.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복구 기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현재 윈도우 운영체도 다양한 이제 백업 기능 같은 거 지원을 해서 이제 복원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조직화라고 되어 있죠. 적절하게 어딘가 뭐 저장한다든지, 원격에 이제 뭐 백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능은 뭐 지금은 뭐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파일을 주고받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다 원격지에 지금은 또 이슈가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운영체제하고 이제 뭐 동기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자료 공유가 쉽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현재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죠. 얼마나 편리하게 해당 운영체제를 쓸 수 있는지 역시 이런 것들도 운영체제의 역할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운영체의 특징이요. 자, 최근 운영체의 특징을 보면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멀티유저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의 시스템에 다수의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중작업 시스템이라는 거죠. 즉 하나만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저희 때 도스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하나만 하고 있다. 그러면 게임 이외에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엑셀 띄워놓은 상태에서 파워포인트 띄워놓을 수 있고 한글도 띄워놓을 수 있고 띄워서 작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중작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운영체제가 초기에는 네트워크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고 유무선 시스템, 유무선 네트워크가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네트워크는 뭐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사용자한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명령을 입력하던 것들 지금 GUI 기반 아이콘으로 가지만 그 다음에 운영체제들은 지금 뭐 음성 인식 같은 그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체제거든요. 음성을 인식해서 이제 명령을 수행한다든지 최근에 운영체제 이슈는 휴먼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의 어떤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앞으로는 뭐 그냥 말로 하다거나 아니면 제스처라든지 이런 형태 아니면 이제 뭐 뇌파 같은 거 뇌파 같은 걸 감지해서 생각하면 이제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형태로 아마 운영체제가 발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최상위 밑에 최상위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파일 시스템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해서 구축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이 파일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가상 메모리. 뭐 디스크 일부를 램처럼 사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 가상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프로세서에 최적화시킨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CPU가 워낙 좋습니다. 게다가 CPU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이제 코어제, 뭐 옥타코어, 헥사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이 좋은 어떤 이제 프로세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게임이나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GPU가 등장하면서 GPU 처리를 지원하는 뭐 그런 운영체제들이 현재의 운영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사형보다는 이제 개방형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리눅스입니다. 리눅스는 이제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이식성 지원이라는 거죠. 개방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식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를 가지고 뭐 PC에도 쓸 수가 있고 모바일에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뭐그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쉽게 이제 우리가 포팅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현재 운영체제의 특징이.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현재 운영체제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체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체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가지고 전자식으로 이제 그 시작된 시기를 1940년대로 보는데, 초기에 전자식, 1940년대는 초기에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운영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 가지고 데이터 값을 입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스위치 가지고 뭐 온오프 0101을 표기해서 그것을 입력값으로 토대해서 이제 그걸 연산을 해서 값을 추출해내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년대에 등장했던 그 컴퓨터들은 운영체제가 없이 단순하게 이제 스위치 값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적 신호가 흐르지 않느냐에 따라 이제 판단해서 이제 값을 처리하는 초창기 40년대 컴퓨터들은 이제 연산이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에서부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의 모태가 되는 운영체제라는 개념들이 이게 등장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그 순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50년대는
단순 이제 순차 처리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한 번에 딱 하나의 작업만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작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할 때는 나머지 이제 9개 작업은 대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작업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작업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시면 뭐 단일 흐름 일괄 처리라고 되어 있죠. 흐름이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1960년대부터 이제 다중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중 프로그램인가 뭐냐면 동시에 이제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지금이야 뭐 멀티 프로그래밍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엑셀이 띄워져서 작업을 되는 상태에서 파워포인트 띄울 수 있고 한글도 띄울 수 있고 그게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중 프로그램이 이제 등장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단일 처리 시스템을 해봤더니 CPU 어떤 이제 작업이 있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100% CPU가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작업이 끝나려면 CPU에서 연산을 하고 또는 이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어떤 작업이 마무리라고 하면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램에다 불러오고요. 램에 있는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할 때 CPU는 논다는 겁니다. CPU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다는 거죠. 그래서 그 CPU가 노는 시간, 유효 시간에 다른 그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개념이 등장한 게 멀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즉 CPU가 하나다 보니까 작업 하나에 매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를 이제 여러 개의 시스템에 장착을 해서 각각 따로따로 이제 맡아서 물론 지금이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CPU를 하나만 꽂으셨다고 아까 말씀드린 코어제입니다. 코어제는 물리적으로는 하나인데 내부적으로 이제 뭐 CPU가 여러 개 있는 형태대로 뭐 쿼드 코어가 4개죠. 뭐 헥사라든지 요즘에 이제 옥타 코어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코어 즉 물리적으로 하나인데 CPU가 안에 8개가 배치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때 이제 60년대에 그런 이제 멀티 프로세싱 개념이 대두된 거고요. 이때 들어간 게 15나리 타임 쉐어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노는 시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업들을 램에다 여러 개 올려둔 다음에 CPU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15날이고 지금 15날이 대부분 유출된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하나인 상태에서 여러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CPU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 개 지금 동작 중인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960년대부터 이제 뭐 데이터 통신 같은 거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970년대에는 뭐 다중 모드 10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다중 모드 10분할. 그러니까 여러 개 모든 상태에서 시간을 이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되는데 일단 뭐 일괄 처리라는 개념, 그다음에 뭐 10분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뭐 이런 개념들이 1970년대에 등장하고요. 범용 시스템 개념이 도입됐다고 되어 있죠. 초창기 이제 시스템들은 딱 특정한 어떤 이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컴퓨터들은 기본적인 범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를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도 하고요. 문서 작업도 하고 연산도 하고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창기 컴퓨터들은 연산이면 연산이 최적화되는지 뭐 특정 어떤 회사의 업무다 그러면 그 업무 이외에 만약에 다른 걸 할 수 없었던 그런 형태인데 70년대부터는 이제 범용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80년대 분산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1969년에 이제 유닉스가 개발이 되고요. 1970년대 이제 뭐 인터넷에 기반이 되는 어떤 이 네트워크, 뭐 TCP/IP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기반들이 구축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80년대 되는 대부분의 연구기관 이제 정부기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들이 80년대부터 대두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각종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게 된 시기가 이제 80년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버 클라이언트 모드, 우리는 보편적으로 쓰는 웹서버에 데이터를 올려두면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웹에 있는 문서를 보고하는 그런 이제 그 환경들이 1980년대에 이제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기능들을 이제 하드웨어에 포함시키는 이제 펌웨어라는 개념도 198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펌웨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이제 혼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이제 병렬 계산과 분산 계산의 개념이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이 아닌 분산으로 발전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병렬 계산 방식이나 분산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그 작업들이 저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내부에서 이제 내부에 있는 CPU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병렬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작업,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컴퓨터가 나눠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슈퍼컴퓨팅의 원리입니다. 슈퍼컴퓨터는 하나의 연산 작업을요. 연산 작업 어떤 뭘 계산하라고 하게 되면 그 연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수백 대, 수천 대의 컴퓨터가 다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소수점 뭐 몇백짜리까지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한 대의 컴퓨터가 계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릿수를 나눕니다. 뭐 1번 컴퓨터는 1번서부터 소수점 첫 번째부터 10개를 구하고 그 다음 2번 컴퓨터는 11번째부터 뭐 20문제들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병렬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초창기 이제 뭐 중앙집중시간의 분산 시스템들이 199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용 뭐 서버용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보편화됩니다. 뭐 집집마다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가 199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0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보면 모바일 인베디드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워낙 뭐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기기, 지금 뭐 PC 대수보다 모바일 관련된 기기들이 더 많고 또 모바일 스마트폰이 어지간한 PC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뭐 가격도 워낙 비싼 고가긴 하지만 성능 자체도 PC에 필적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모바일 인베디드 운영체제로 따지면 모바일 인베디드 시대라고 보통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 및 분산 병력 운영체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분산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산을 해놓고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구글에 접속한다 그럼 뭐 그 한국에 가까운 한국에 있는 서버라든지 여기서 처리하는 게 뭐 기본적인 네트워크 분산 시스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병렬 운영체제라는 거는 작업 하나를 보통 나누는 겁니다. 작업이 하나가 있으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제 그걸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병렬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태블릿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뭐 인베디드는 원래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역할만 수행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인베디드 시스템이고 초창기 2G 스마트폰, 2G 휴대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 2G 스마트폰, 죄송합니다. 2G 폰, 2G 폰이라고 하죠. 예전 2G 폰 같은 경우에는 버튼만 누르면 문자 버튼 누르면 문자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각 버튼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그게 인베디드 시스템이고요. 지금의 그 스마트폰은 인베디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운영체제가 탑재된 얘기는 뭐냐면 다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뭐 A라는 기능도 하고 B라는 기능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운영체제가 탑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TV라든지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TV,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재생하고 채널도 당연히 볼륨 조절뿐만 아니라 다기능도 합니다. USB 꽂으면 거기에 있는 걸 불러다가 뭐 음악이나 동영상도 재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가 인베디드 운영체제. 물론 이제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가 필요한데 그런 형태가 인베디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운영체제는 기능이 많아지고 확장성, 뭐 호환성, 뭐 다른 어떤 이제 기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호환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양한 통신망이 확대되고 다양한 통신망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유선망, 무선망, 뭐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통신망으로 다 이용하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방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iOS 같은 이제 폐쇄형 운영체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개방을 통해서 왜냐면 또 다른 기능, 다른 기기들이 접근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체제는 이런 이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운영체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